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2%로 종전보다 2.5%포인트나 올려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과 같은 금리 빅스텝에 대해서는 경기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며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1조 원을 투자합니다. 국내와 미국 동시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전체의 절반을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KT의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 같은 디지털 플랫폼 관련 사업 전반이 강력한 상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탈통신 기조가 본격화하면서 임기 내 시총 10조 원이라는 구현모 대표의 목표에 한층 가까워졌다는 분석입니다. 그동안 의료계의 반발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새로 발의된 법안이 이번에는 의료계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오늘 우리 증시 큰 변동은 없었는데 새로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외국인들이 모처럼 대거 들어왔네요. 외국인들은 이달 초에 사실 4거래일을 제외하고 모두 순매도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매수세로 돌아섰습니다. 예. 오늘 하루에만 2,905억 원을 사들인 건데 이번 달 외국인 순매수 금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간밤 파월 의장의 인플레이션 억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경착륙 우려가 완화가 됐고요.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발표된 각종 경제 지표가 경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킨 겁니다. 미국의 4월 소매 판매는 3월 대비 0.9% 증가했고요. 산업 생산 역시 1.1% 늘었습니다. 결국 물가가 급등하는 악재에도 개인은 소비를, 기업은 생산을 더 늘리는 등 이 역풍을 견뎌내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영향도 크겠지만 중국 봉쇄 조치 해제 소식에 외국인의 매수 심리가 활성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상하이시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를 보겠습니다. 지난 8일 3,900명을 넘었던 확진자는요. 5월 17일 855명으로 대폭 줄었고요. 네. 이에 따라 중국 방역 당국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 정상적 생활을 전면적으로 회복하겠다며 현재 빗장을 천천히 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현지 공장 재가동으로 인한 공급망 차질 회복과 또 수출 증대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KF투자증권은 중국의 공급망 차질 이슈가 해소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등 신흥국 증시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다고 바라봤고요. 하이투자증권도 봉쇄 해제 소식과 더불어 중국 정부의 빅테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수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존의 큰 악재들에 대한 반영은 충분히 된 걸로 보인다. 이제 파월도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환율도 1,260원대로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중국 봉쇄 완화 흐름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종목,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테슬라나 애플 등 이 글로벌 유수의 기업들이 이 제조 공장을 중국에 많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에 따라서 조금 주목받는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해운 업종인데요. 증권업계는 이 글로벌 물류 공급망의 활성화를 기대하며 해운 업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은 해운 운임의 반등에 따라서 향후 국내 해운사들이 호실적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벌크선 종합시황을 보여주는 발틱 운임지수는 지난 1월 저점을 기록한 뒤에 지난주 2,830선으로 올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다만 해상 컨테이너 운임 종합 수준을 나타내는 이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주 기준 27주 연속으로 하락하며 4,148선을 기록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 물동량이 갑자기 쏟아지면서 해운 운임이 금세 상승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 해운 업종 중에서 특별히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작년에 혹시 흠슬라라고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죠. 네, H&M을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HMM이요. 네, 오늘 상승 마감했는데요. H&M 실적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1분기 매출액은 4조 9천억 원, 이 영업이익은 3조 1,400억 원을 넘기며 이 상승 수치를 보시면 좀 역대급 수치를 썼다고 말을 해도 되겠는데요. 예. 지금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을 한 거고요. 이 증권업계는 상하이 봉쇄 전면 해제로 인해서 그동안 억눌렸던 이 화물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2분기 말과 하반기 역시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해운 운송 물량 급증과 운임비 지속 상승 등을 이유로 시장은 H&M의 올해 매출액을 17조 원, 영업이익은 최대 13조 3천억 원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H&M의 영업이익이 7조 3,775억 원이었는데요.
이보다 최대 80%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런 기대감 실제 매수로도 좀 이어지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외국인이나 기관 모두 HMM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 일주일 동안 기관은 310억 원, 외국인은 80억 원 순매수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지난 한 달간 H&M을 약 2,370억 원 순매도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행보입니다. 또 증권업계는 H&M의 현재 주가 수준이 저평가돼 있다면서 현재가 저가 매수에 유리한 시점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달 중순 기준 H&M의 12개월 선행 PER은 2.24배입니다.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이번 달 증권사가 제시한 H&M의 평균 목표 주가는 42,200원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보다 30%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네, HMM이 기대가 되고 지금 중국의 경기 정상화 관련해서 주목할 종목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을 텐데요. 이 화장품과 패션 업종을 좀 주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오늘 가져온 종목은 FNF입니다. FNF요. 네, FNF는 의류 브랜드 이 디스커버리와 MLB 등과 또 화장품 브랜드 바닐라코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FNF는 올해 1분기 매출액 4,371억 원, 영업이익 1,346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사이 57%, 84% 올랐는데요. 이 중국 법인의 매출액이 1,500억 원을 넘기며 이 총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기여를 했다는 평가입니다. 예. 하지만 이 중국 상하이와 베이징 봉쇄 장기화로 4월과 5월 매출 부진은 피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 현지 내 FNF 영업 중단 매장은 110곳인데요. 절반 가까이가 상하이에 위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는 FNF의 2분기 중국 법인 매출액이 전 분기보다 48% 감소해서 해당 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당장 2분기 실적이 부진할 예정인데도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좋게 보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우선 다음 달이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중국의 봉쇄 해제가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예. 이에 따라서 하반기와 전체 연간 실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중국발 악재 해소와 더불어서 코스피 200 신규 편입 가능성도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달 말 코스피 200 지수 정기 변경 대상 종목이 발표되는데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 또 키움증권 등은 공통으로 FNF를 코스피 200 신규 편입 종목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통상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 글로벌 투자금 유입 등에 따른 주가 상승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FNF는 오늘 하루에만 8%, 일주일 동안 14% 상승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국내 최대 국책 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 소비자 물가가 4.2% 오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종전보다 무려 2.5%포인트나 높인 건데 이렇게 물가가 치솟으면서 경제 성장도 둔화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희영 기자입니다. 곳곳에서 올해 한국 경제의 저성장과 고물가 기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고 물가 상승률은 4.2%로 기존 전망치 대비 2.5%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KDI와 더불어 국내 민간 연구기관과 해외 기관들 역시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전망하고 물가 상승률은 4%에 근접한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금융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우려스럽다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고물가 압력 지속에 따른 주요국 통화 긴축 전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 봉쇄 등 대외 리스크가 점증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성장과 고물가가 동시에 심화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우리나라보다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높은 미국과 보폭을 맞춰 금리를 올리면 오히려 경기가 둔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올리되 미국처럼 공격적으로 올리지 말고 우리나라의 물가와 경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통화 정책은 말씀드렸듯이 물가 상승세가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처럼 그렇게 가파른 금리 인상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는 점도 우려스럽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가계 대비 금리 인상에 따른 연체율 증가폭이 큰 만큼 경기 위축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들, 기업들을 보면은 한계 기업들이 지금 한 30% 이상이 이제 육박을 하고 있는데 저금리 때문에 그나마 이제 유지를 해오던 것들이 금리가 인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바로 이제 부도나 이제 부실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코로나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들 부실이 현실화된다면 경기 침체의 우려성들이 상당히 커지는 건 사실이죠.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 유출 우려는 제한적인 만큼 한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현대차와 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연간 생산량을 지금의 4배로 늘립니다. 글로벌 생산량의 절반을 국내에서 만들겠다는 건데 투자금만 21조 원에 달합니다. 강미선 기자 리포트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2030년까지 21조 원을 투자해 연간 국내 전기차 생산량을 144만 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연간 생산량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생산 목표의 절반 가까이를 국내에서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생산 능력이 곧 경쟁력이 되면서 기존 국내 생산 설비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 시작은 경기도 화성에 짓는 기아의 목적 기반 차량 전용 공장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2030년 전 세계 목적 기반 차량 시장 1위에 도전합니다. 이를 통해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30년 전기차 시장 점유율 12%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비전도 내놓았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국내 전기차 인프라는 물론 관련 생태계 육성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대규모 국내 투자가 시작된 만큼 미래 모빌리티 관련 새로운 일자리도 생길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주말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안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공장 신설 계획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내와 해외에서 동시에 전기차 생산기지 확보에 나서면서 전기차 시장의 퍼스트 무버를 넘어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네, 산업부 신재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이 새 정부 들어서 대기업이 투자 계획을 밝힌 게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기업 집단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건 이번 현대차 그룹이 처음입니다. 예. 이 발표 시기를 두고는 여러 가지가 좀 고려됐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에 방한을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전용 공장 설립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대규모 해외 투자 소식을 앞두고 이 새 정부가 출범한 국내에도 좋은 소식을 먼저 전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이 기업 입장에서는 시선을 먼저 끌어모을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전기차는 글로벌 사업 아닙니까? 해외에다가 공장을 세울 법도 한데 지금 국내의 절반을 국내에서 만들겠다.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됩니까? 이 가장 큰 이유는 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이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생산 능력은 가장 큰 경쟁력이 될 수 있는데요. 예. 해외 공장을 짓는 게 단순한 문제도 아니고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해외만 볼 게 아니라 이 기존 국내 생산 시설을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생산 목표를 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을 323만 대까지 늘릴 계획인데 이 중 절반가량을 국내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내와 해외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짓는 것은 물론 이 기존에 운영되던 울산과 아산 공장에 있는 내연기관 시설을 이 설비를 이 전기차 설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공장을 새로 세우기보다는 앞으로 가동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내연기관 생산 설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 새 공장이 지어질 경우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데요. 일자리가 사라질까 우려하고 있는 노조 입장에서도 반길 만한 소식입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국내에서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서 일단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강성 노조에 대한 부담 때문에라도 해외로 나갈 법도 한데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지금 그 시작으로 경기도 화성에 지금 PBV 공장을 짓겠다 이런 얘기인데 PBV가 뭐였죠? 들어도 자꾸 까먹습니다. 네, 일단 PBV가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 이 운전자의 사용 목적에 맞게 맞춤 제작한 차량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핑족을 겨냥해서는 이 트렁크 공간을 줄이고 실내 내부 공간을 좀 더 넓힌 차량을 말을 하고요. 예. 또 영화 트랜스포머처럼 다양한 종류의 차체를 이제 결합해서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제 핸들이 아예 없는 완전한 미래 자율주행차와 연결되는 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새로 설계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개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이 연구 개발 센터가 있는 화성에 PBV 전기차 전용 공장을 새로 짓는 겁니다. 기아는 2025년 넓은 실내 공간에 물건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중형급 크기의 PBV 차량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더 나아가 기아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PBV 차량을 출시해서 2030년 PBV 시장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PBV 시장이 지난해 30만 대 규모로 아직 시장이 크지는 않거든요. 예. 예, 때문에 시장 선점을 위해서 지금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 PBV 시장은 2030년 2천만 대 규모로 성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서 미국 전기차 공장 건설 계획도 나온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현대차가 미국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은 이미 지난해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예. 하지만 미국 어디에다 짓냐 이게 큰 관심사였는데요. 결국에는 미국 조지아주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특히 이번 주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 발표될 예정인데 미국 현지 시간으로 20일 구체적인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국내와 해외 전기차 전용 생산기지 건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입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는 오는 2030년 글로벌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숫자도 내놓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숫자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과연 내연기관 시대 때는 독일과 미국이 미국 업체를 따라가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전기차 시대는 이 현대차가 시장을 주도하겠다는 자신감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차는 앞으로 2030년까지 18종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였고요. 예. 이 당장 올해 아이오닉 6가 출시되고 이 2년 뒤에는 아이오닉 7이 나올 전망입니다. 기아는 내년 EV7을 포함해서 2030년까지 13종의 신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네, 정의선 회장 이번에 양국 정상들한테 눈도장 한번 제대로 찍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분석 제목과 해시태그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전기차도 메이드 인 코리아, 현대차 기아 국내 21조 투자. 제목은 이렇게 하겠고요. 해시태그는 진격의 현대차, 이젠 전기차 시대로 하겠습니다. 네, 산업부 신재근 기자였습니다. 네, 기업들의 최근 동향을 알아보는 기업엔 이슈 시간입니다. 산업부 양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양 기자, 오늘은 우리나라 대표 통신주 KT 관련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올 들어 KT 주가가 다른 대형주들하고는 흐름이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요? 네, 코스피 지수를 보면 올해 들어 12%가량 빠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KT 주가는 20.4% 올랐죠. 이 시장 상황과 전혀 다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 KT 주가는 오늘 36,250원으로 마감됐는데 현재 시가총액 9조 원을 훌쩍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KT 내부에서 조만간 시가총액 10조 원 재탈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KT 시가총액은 2013년 3월 이 10조 원 아래로 떨어져 9년 동안 10조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구현모 대표가 목표로 하는 게 시총 10조 원이라면서요. 네. 지금 10조 원이 되려면 주가가 얼마나 돼야 된다는 겁니까? 이제 총 10조 원이 되려면 주가가 38,300원까지 이제 올라가야 하는데 네. 사실 지금 오늘 주가와 비교해 보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 그러네요. 거죠. 한 6% 정도 오르면 10조 원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호재가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좋은 거예요? 사실 표면적인 이유는 일단 외국인들이 KT 주식을 집중 매수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 매수세가 거셌는데 그 결과 올해 초 38%대였던 KT의 외국인 지분율은 4월 기준 42%에 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파격적인 배당 정책 때문인데요. 예. 이 KT는 3년 연속 배당을 늘리고 있는데 이 지난해 배당은 1년 전보다 41%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통신주 매력은 배당이죠, 역시.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외국인 지분율 한도 이슈가 있습니다. 이 현행법상 외국인들은 이 기관통신사 지분을 49%까지만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지분 한도까지 얼마 남지 않은 SK텔레콤 대신 KT로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KT 내부의 변화인데요. 지난 10수년간 갖고 있던 통신사의 고루하고 정체된 이미지를 벗고 이 새로운 변신을 시도한다는 건데 이 점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 통신사의 이미지를 벗었다. 요즘 하고 있는 새로운 사업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얘기인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10년 동안 KT의 주가가 정체됐던 것은 국내 통신 사업이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같이 꽉 막힌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2020년 취임한 구현모 사장이 KT 혁신 방안으로 디지코라는 개념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디지코란 표현이 많이 나오던데 디지코가 뭡니까? 네, 이 디지코라는 말은 이 디지털 플랫폼 컴퍼니의 약자로 기존 통신업 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또 클라우드 등 분야에 집중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핵심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신사업의 명확한 명칭을 정해서 기존 통신업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먹거리로 성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예, 지금 뭐 디지코 전환에 나선 게 2년 정도 됐다라고 하던데 뭔가 좀 성과가 나오는 게 있는 모양입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이 뭔가 명확한 성과를 내기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까지 성적표는 엄청난 성장은 아니지만 분명한 성과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이 디지코 매출 비중을 보시면 2019년 1분기 37%에서 올해 1분기 41%로 늘었습니다. 반면 기존의 통신 부문인 텔코 매출 비중은 디지코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었겠죠. 통신 매출 비중이 줄고 이 디지털과 콘텐츠 등 신사업 영역으로 사업 구조가 전환되는 과정인 겁니다. 예. 특히 신사업 중 인공지능 사업과 콘텐츠 자회사 1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40%, 35%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이처럼 신사업 비중이 커지면서 KT는 올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6,2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는데 이는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또 이통 3사 중 최고 실적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실적이 눈에 띄게 좋아지자 증권업계는 KT의 목표 주가를 연이어 이렇게 높게 잡고 있는데요. 최고 5만 원을 제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투자도 늘고 디지코 전환도 잘 되면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라는 건데 앞으로 총 10조 원 달성을 위해서 뭐 남은 과제 같은 건 없습니까? 일단 하반기에 밀리에서제나 K뱅크의 자회사 상장이 남아 있는데요. 현재 예. KT의 경우에 자회사 가치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 상장을 통해서 자회사 가치가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현모 대표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이 지주형 회사로에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계열사만 48개에 이르는 등 사업 구조가 복잡해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핵심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 수직 계열화를 추진할 전망인데 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면 보다 속도감 있는 신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자회사 분할 상장은 주가에는 마이너스였는데 말이죠. 이번에 KT는 이제 자회사들 물적 분할하면서도 기존 모회사 주주들한테 지분을 좀 나눠주겠다라는 얘기인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산업부 양현주 기자였습니다. 무슨 사이트에다 하라고 하는데 계속 뭐 복잡해요. 메시지로도 뭐 오는데 너무 귀찮아서 저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어가지고 어플로 제출하고 있어요. 많이 불편해요. 서류도 좀 그래요. 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아니라 다른 거예요. 뭐 이런 거. 15,000원, 20,000원짜리 뭘 해. 근데 하자니 또 건건이 또 귀찮고. 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 꽤 오래전부터 논의가 돼 왔는데 새 정부 출범으로 이번에는 이 서비스가 정말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보험업법 개정안까지 발의가 됐는데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먼저 이게 어떤 서비스입니까? 네, 먼저 이 실손보험은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한 만큼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도 좀 불립니다. 예, 먼저 앵커는 실손보험금 청구할 때 보통 어떻게 하십니까? 저도 뭐 영상에 나오신 분들처럼 뭐 서류 떼서 제출하고 이런 식이죠, 사실. 네, 맞습니다. 지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앵커처럼 진료를 받은 영수증이나 세부 내역서를 보험사에서 이제 요구하는 서류를 실손가입자가 직접 병원에서 받아온 뒤에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 서류를 좀 일일이 떼는 게 여간 귀찮은 일이 좀 아닙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 사진도 찍어야 하고 팩스로 또 보내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요.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전산화하자는 게 이 서비스의 취지입니다. 이 간소화 서비스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 내역과 비용이 전산을 통해 보험사에 직접 전송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진료만 받아도 자동으로 전산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일일이 서류를 뗄 필요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데이터 형태로 보험사에 전달이 되는 만큼 가입자가 따로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네, 실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20세 이상의 성인 1,000명 중에서 절반가량이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절차가 불편하다는 사유로 청구를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예, 앞서 인터뷰 영상에서도 좀 보셨을 텐데요. 특히 소액의 경우에는 일일이 청구하기가 좀 번거로워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네. 절차가 이렇게 편리해진다면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실 것 같고 좀 성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에 5개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추가로 이 법안을 하나 더 발의하면서 현재 총 6개가 됐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당국도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세부 과제로 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매번 의료업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험사에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료업계에서 반대를 하는 건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먼저 좀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각 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의료업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는 부분은 가입자들의 진료 내역, 즉 이제 민감한 정보들이 민간 보험사로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정보들이 좀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걸 좀 문제로 꼽고 있고요. 모든 데이터가 전산화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이런 이유라면 지금도 종이 형태긴 하지만 발급이 되는 상황이니까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이제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의료업계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고 있긴 하지만 이 보험사들은 현재 이 영수증이나 종이 형태로 개인정보를 옮기는 것이 사실 정보 유출 위험에 더 노출돼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개인정보 주장 부분의 이면을 좀 살펴보면요. 국내 의료 수가는 이제 급여와 비급여 부분으로 나뉘는데 예. 급여 부분은 가격이 현재 이제 표준화가 돼가 있지만 비급여 진료 부분은 표준화돼 있지 않아서 가격이 병원마다 좀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비급여 진료라고 하면 뭐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본다면 어떤 진료들이 있을까요? 흔히 이제 병원마다 가격이 다른 이제 좀 것을 좀 보면 되는데요. 네네. 도수 치료가 좀 대표적일 것 같고요. 그 밖에 뭐 주사가 들어가는 이런 수술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급여로 해당이 돼서 다 다릅니다, 가격이. 그래서 이 비급여 부분에 대한 수가가 데이터 형태로 한 곳에 모이게 되면 결국 이 관리 감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의료업계에서 이제 가장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익 때문이라는 건데 비급여 부분이 그런 관리 대상이 되면 가격이 표준화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의료업계는 이
실손보험 간소화 청구 법안이 좀 통과가 되면 실손보험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방어적으로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여기에 최근에 이제 배진교 의원이 추가로 법안을 좀 발의를 했는데요. 바로 어제죠. 이 의료업계가 또 한 번 법안 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네, 먼저 이 배 의원이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없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 법안을 좀 보시면요. 예. 이 실손보험금 청구 절차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식입니다. 심평원에서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나 이 영수증 같은 전산 자료를 받고 이를 보험사에 비전자적인 형태로 제출해서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의료업계 주장을 좀 반영한 법안인데도 불구하고 대한정형외과협회는 어제 이에 대해서도 심평원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고 불필요한 세금과 자원이 낭비된다면 또 한 번 반대 의사를 좀 밝혔습니다. 특히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언급한 부분인데요. 비급여군에 속하는 치료제와 의료 행위를 관리 감독하겠다는 게 입법 취지 아니냐라며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보험업계 입장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보험사에서 청구 절차가 간편해진다면 보험 지급 때는 이제 보험금이 많이 늘어날 테니까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도 들거든요, 사실. 네, 당연히 실손보험금 청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 절차가 간소화되는 만큼 사실상 진료를 받으면 보험금 자동 청구로 이제 이어지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사실은 초반에 이 해당 법안을 반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보험업계가 해당 서비스 시행을 촉구하는 이유는 현재 보험사들도 이런 영수증 같은 서류를 전산화하는 작업에 불필요한 인력과 비용을 소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보통 이제 일을 2번 한다고 표현을 하죠. 예. 네, 일일이 이제 전산에 입력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이 보험업계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과 직결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보험금 청구가 늘면 손해율이 높아지고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가 오르다 보니까 사실상 소비자들이 가격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구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일각에서 우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손은 이 손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현재도 사실 치료 비용이 큰 경우에는 절차가 불편하다고 해도 소비자들이 어떻게든 보험금을 청구를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비용이 크면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사실 그간 귀찮아서 청구하지 않았던 보험금들, 뭐 예를 들어 1,000원대, 뭐 10,000원대가 되겠죠. 예. 이런 건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사들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든 보험금은 늘어나겠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현재 이 수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 비용은 이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사업비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절차가 간소화되면 그만큼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금융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업계 모두 수익에 대한 입장이 좀 걸려 있는 만큼 법안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마지막으로 이 사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달 초에 인수위가 발표한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중점 추진 과제에는 실손보험 간소화 서비스가 언급이 됐습니다. 예. 네, 실제 인수위가 지난달에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14개 생활 밀착형 후보 과제 중 우선 시행 순위를 좀 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간 법안송에서도 의료업계의 주장대로 이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좀 통과되지 못한 법안으로 꼽혔는데요. 사실 이 반대했던 의원 중 한 분이 배진교 의원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 개인정보 유출 부분을 보완한 법안으로 직접 발의를 한 만큼 업계의 분위기도 좀 전환이 됐습니다. 네. 이제 결국 공은 이번 정부로 넘어오게 된 상황인데요. 의료업계와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과제가 좀 남아있지만 사실 현재 디지털 비대면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소비자 편의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논의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경제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를 디지털 트윈화하고 또 뭐 유산들을 3D화 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길안내뿐만이 아니라 유물을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시각적 효과, AR 컨텐츠들이 같이 보여지면서 관람했을 때 즐거움도 더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흰머리가 염색이 되니까 목욕탕에서는 완전 인기짱이야. 그 염색 그렇게 자꾸 하지 말고 이런 거 사면서. 머리만 감아도 새치 염색이 된다는 편의성을 내세운 염색 샴푸. 매번 새치 염색이 힘든 4050부터 60대 이상, 스트레스성 새치를 겪는 젊은 세대까지 모두 사로잡았습니다. 판을 키운 건 스타트업 모다모다입니다. 자연갈변 효과를 기반으로 개발한 새치 샴푸를 선보였는데 입소문을 타면서 국내에서만 누적 300만 병 이상 팔렸습니다. 홈쇼핑 지금 23번인가 했을 텐데 그 완판 기록을 계속 갱신 중이에요. 소비자들이 입증해 준 게 아닐까. 곧 제품이 좋으니 잘 팔리고 있지 않나. 모다모다로 새치 샴푸의 가능성을 확인한 대기업들도 일제히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난 4월 아모레퍼시픽은 한방 성분이 머리카락 표면에 달라붙어 새치가 어둡게 바뀌는 방식을 구현한 염색 샴푸를 내놨습니다. 최근 LG생활건강도 봉숭아물을 들이는 원리를 활용해 새치 커버 샴푸를 출시했습니다. 다양한 외부 환경 요인으로 발생한 새치가 고민인 고객분들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머리를 감는 것만으로 간편하게 새치 커버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니엠 물드림 제품을 출시하게 됐습니다. 연간 1조 3천억 원 규모인 국내 헤어케어 시장. 새치 샴푸 시장 점유율이 올해 처음 10%를 넘을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새치 샴푸 시장 커지고 있습니다. 모다모다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안정성 논란도 있기 때문에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이 사안은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기자, 요즘 새치 샴푸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네. 이게 염색약이랑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아무래도 간편함에서부터 차이가 나는데요. 네. 새치 샴푸는 말 그대로 샴푸하듯이 머리를 감는 과정에서 새치 관리를 할 수 있어서 인기입니다. 네. 당연히 성분 면에서도 좀 차이가 납니다. 네. 보통 염색약에는 뭐 산화제와 연모제가 들어갑니다. 이 산화제는 머리카락의 그 멜라닌 색소를 파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색깔이 좀 빠진 거잖아요. 거기에 네네. 이제 연모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머리카락에 색을 넣어주는 그런 원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산화제 성분이 강할수록 두피 자극과 모발 손상을 피할 수 없는데요. 그렇죠. 예, 때문에 염색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약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뭐 알레르기나 뭐 두드러기나 뭐 이런 게 좀 나는 분들이 있어서 염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출시되고 있는 이 새치 샴푸에는 산화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도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모다모다 같은 경우는 위해성 논란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퇴출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모다모다 샴푸에 들어간 성분 하나가 굉장히 논란이 됐기 때문인데요. 네. 성분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예. 1,2,4 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이라고 하는데요. 네. 네, 잠재적인 유전 독성과 피부 감작성 우려가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이 THB에 오랜 기간 반복 노출되면 암이 생길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예.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이 화장품 원료 사용 금지 목록에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뭐 당연히 모다모다는 반발을 했죠. 예. 현재 일본이나 미국 그리고 호주 등 많은 나라에서 이 THC 성분 규제가 아예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럽의 기준만을 근거로 식약처가 규제하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란 주장입니다. 이 같은 의견을 좀 받아들여서요. 규제개혁위원회가 식약처에 재검토를 권고하면서 모다모다가 기사회생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해성 논란은 깔끔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식약처가 내년 3월까지는 유해성 평가 결과를 내놓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아직 깔끔하게 결론이 나지는 않은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이 사용할 때 부작용이 발생했나요? 예, 모다모다 측에서 밝힌 그 부작용 사례는 지금까지 총 12건입니다. 뭐 가려움이나 두피염, 뭐 뾰루지, 눈 부작용 등인데요. 일반적인 화장품을 썼을 때도 나오는 정도의 부작용 사례라고 회사 측은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제 모다모다 샴푸 사용자들 중에서 가장 불만이 컸던 게 바로 이 손톱이 검해진다는 거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꼼꼼하게 씻지 않으면
하면 손톱 사이에 잔여물이 남을 수 있지만 회사 측에서 얘기하는 건 부작용이나 질환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논란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비슷한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나온 제품들은 그럼 안정성 논란에서는 좀 벗어난 겁니까? 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에서도 이제 제품을 내놨는데요. 아무래도 이 THB 성분이 논란이 됐다 보니까 이 성분은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또 이 대기업 새치 샴푸에는 연모제 성분이 들어가면서 위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진 않은데요. 이 샴푸는 아무래도 매일 사용하는 데다 씻어내는 과정에서 피부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좀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요.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색소들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첨가제라든가 유연제가 다시 포함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주의성은 유효합니다. 연모제는 완벽하게 안전한 건 없기 때문에 기간이나 용량에 따른 안전성을 따져봐야 한다 이런 의견인데요.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에서는요 함량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연모용 화장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되어 있는 성분들을 한도 내에서 적용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모다를 시작으로 위해성 논란이 계속되면서 새치 샴푸 시장이 논란을 끝내고 성장할지 아님 반짝 인기에 그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식약처에서 어떤 평가를 내릴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통산업부 신선미 기자였습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중소기업이 앞으로 더 큰 중견 대기업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야 된다 하는 생각에서 현장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688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도 새 정부의 성공을 함께 이끌어가는 국정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식과 채권 운용에서 손실을 입은 국내외 연기금들이 대체 투자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전환이나 교통 인프라 투자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지난달 공개한 국민연금의 올해 누적 수익률은 마이너스 3.57%,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한국과 미국 등 주식, 채권 수익률이 급감했기 때문인데 전체 투자 자산 가운데 대체 투자만 연 1.23%로 수익을 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 이후 풀었던 유동성을 회수한 충격에도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로 수익을 지켜낸 겁니다. 올해 10회째를 맞은 대체 투자 포럼 에스크 2022에 모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각도 위험 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대체 투자처에 집중됐습니다. And while this is fantastic, it's not normal. We're moving from a period of speculation and following the trends back into true investing. For those who can take a long-term view and stomach the volatility, there should be great opportunities to put capital to work. 투자자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수익률을 만회할 대체 투자로 에너지 전환,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회복 중인 교통 인프라 투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데이터 센터와 연 4%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오피스 빌딩도 눈높이를 낮춘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 2위 연기금인 국민연금은 이미 국내 주식 비중을 16.3%로 줄이고 한국투자공사도 대체 투자 비중을 높이는 포트폴리오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KIC는 지난 해말 기준 대체 투자 비중을 전년도 15.3%에서 17.5%까지 크게 늘렸으며 향후 2025년까지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25%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노력 중입니다. 전 세계 투자 자금의 이동 속의 글로벌 대체 투자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13조 3,200억 달러에서 오는 2026년이면 23조 2,100억 달러로 77% 증가할 전망입니다.
대체투자 분석기관이 전망한 앞으로 5년간 대체투자 기대 수익률도 15.9%로 지난 10년간 평균인 10.2%를 뛰어넘습니다. 기관 투자자 35% 이상이 사모자본 투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혀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에 큰손들의 투자 경쟁도 심화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홈디포는 맞고 월마트는 틀리답니다. 아무래도 실적 얘기인 것 같은데 홈디포는 좀 좋게 나온 것 같고 월마트는 안 좋았나요? 네, 맞습니다. 이 홈디포와 월마트가 전날에 나란히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네. 이 홈디포는 1분기 실적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월마트는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고 말았습니다. 1분기 성적표가 발표되면서 이 두 기업의 주가 그래프도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실적이 발표된 17일을 기점으로 수익률의 격차가 벌어졌는데요. 이날만 홈디포는 1.68% 올랐고 월마트는 11.38% 떨어졌습니다. 월마트 낙폭이 좀 거센 모습인데 어떤 요인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벌어진 겁니까? 먼저 이 홈디포를 살펴보면요. 홈디포는 미국의 주택 건자재 업체입니다. 이 홈디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은 집을 만들거나 수리하는 데 필요한 건축 자재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고객군이 DIY, DIFM, 전문가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네.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자로 집을 알아서 수리할 줄 아는 고객들이고요. DIFM은 Do It For Me의 약자로 구매 후에 수리와 관련된 도움이 필요한 고객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그룹은 말 그대로 건축 전문가나 수리 전문가 등을 말합니다. 이렇게 고객군을 살펴보면요. 결과적으로 집에 대한 수요가 있거나 집수리 수요가 있으면 홈디포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주택 수요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먼저 한 가지 알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 네. 미국에서는 집을 팔 때 집수리를 말끔하게 마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집 매매 이전에 수리를 할 때 웬만하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예. 그래서 매매 거래량이 활발하면 집수리 수요가 많아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주택 수요 흐름은 연준의 금리 인상과도 함께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이전에 시중에 통화량이 풍부했던 저금리 국면보다는 주택의 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집을 매매할 때에 이 집 수리를 마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때 이 검사를 요청하는 수가 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홈디포한테는 좋은 소식은 아닐 것 같은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 홈디포의 실적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요. 홈디포 측에서는 이번에 1분기 실적이 발표하면서 오히려 반대의 이유로 이 집 수리 수요가 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금리가 높아지고 집을 매매하기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이사 가지 말고 지금 사는 집을 수리해서 살자 이런 수요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홈디포에는 이래도 저래도 수요가 받쳐준 거죠. 그러니까 잘 될 기업은 상황이 어떻든 네. 좀 잘 되는 모습인데 어쨌든 다행입니다. 자, 월마트 얘기도 좀 해볼게요. 왜 이렇게 실적이 안 좋게 나온 겁니까? 네, 월마트는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이 월마트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무려 35년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유류비가 늘었고요. 특히 이 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갑자기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월마트가 소비자 가격에 이 유류 상승분을 전가할 여유가 없었고요. 마진율이 매우 낮아진 겁니다. 기존에는 한 자릿수 대 중반으로 연간 순이익률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는 전년보다 1% 감소할 것이라면서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월마트 하면 사실 미국의 인력난 문제에도 좀 영향을 받는 기업인데 이번에는 어땠습니까? 네, 물론 월마트도 인력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1년에 무려 2억 5천만 원 넘는 고연봉인 점장직에도 마땅한 인재가 없어서 구하기 힘들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기존 인력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11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연히 인건비가 오르고 상품 가격도 오르게 됐는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은 좀처럼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월마트에 따르면 작은 사이즈의 우유나 월마트 자체 상품인 PB 상품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 즉슨 저렴한 제품을 찾으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인플레이션은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요. 고객들은 싼 제품을 찾는 상황에서 이 월마트에는 긍정적이진 않은 겁니다. 경제 상황은 동일하지만 업종별로 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보니 함께 실적을 발표한 두 기업의 희비가 엇갈렸던 하루였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상이한 결과를 내놓은 두 기업 상황 살펴봤습니다. 고웨스트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 동원그룹이 지주회사 동원엔터프라이즈와 중간지주사격인 동원산업의 합병 비율을 조정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동원산업이사회는 양사의 합병 비율 산정 방법을 주가에서 순자산 가치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합니다. 그간 양사의 합병은 이 기업 가치 산정이 적정한지를 놓고 주주들 사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장사 동원산업의 지분 가치가 과소평가되고 비상장사 동원엔터프라이즈가 유리하도록 산정되면서 오너 일가가 더 많은 이익을 갖게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주들의 주장을 동원그룹이 전격 수용한 건 친시장 기업으로의 변화를 시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은 루나 사태 장본인 권도형 테라폼레스 대표와 재단 법인이 국세청으로부터 1,000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기사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테라폼레스 관계사들에 대해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단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권 대표와 신현성 의장 등으로부터 총 1,000억여 원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탈루는 테라와 루나의 시가총액을 키운 원흉으로 지목되고 있는 앵커 프로토콜의 손실을 보충하려다 포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밖에도 권 대표는 루나 발행 등으로 벌어들인 유보 소득을 국내가 아니라 조세 피난처 세제에 따라 신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